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때 동두천에다가 25평대 빌라를 사줬어요. 경매 입찰장에 가보니까 엄청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와, 이 사람들이 전부 오늘 내가 입찰할 물건, 응찰할 물건에 들어왔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갖다가 안 좋은 환경이지만 좋은 환경으로 올라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오늘 투맵TV 여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길을 나설 때는 티맵, 투자를 시작하게 된 투맵TV 진행자 노경태입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시기에 정기수 박사님 모시고 부동산 관련돼서 특히 돈 벌기 어려운 시대인데 경매로 돈 버는 방법, 또 경매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방법, 그런 고급 팁을 오늘 정기수 박사님 모시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주식도 저희가 투맵TV에 주식이라든지 다양한 하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막 전쟁 날 듯 해가지고 막 폭락해가지고 하루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날라가고 또 건물 같은 것도 경매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예전에 그 IMF 때 거기 사람들이 직장에서 물러나고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어려운 시절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갖다가 안 좋은 환경이지만 좋은 환경으로 올라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오늘 투맵TV 여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투맵TV가 보물섬입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회다 이거죠. 네. 기회. 없는 사람들이 한번 자기진의 그런 부동산, 이쪽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뭘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아야 뭘 사죠. 이런 부분들을 면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님들 면장 시켜주십시오. 면장. 오피스텔 요즘 또 많이 나오는데 오피스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해주시면. 강의를 하면은 학원생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원장님,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예? 그리고 좋은 물건을 저한테만 하나 주십시오. 딱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물건이 가장 좋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벌 수 있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1억을 버는 거나, 저기 지방에서 1억을 버는 거나, 그 1억 원이라는 가치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지방에 투자해갖고 1억이 들어왔다. 서울에 투자해갖고 투자액금이 1억이 들어왔다.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똑같거든요. 오피스텔이 좋다. 아니면 다른 물건이 좋다. 이런 물건은 저는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은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꼭 오피스텔만 한정일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 좋은 걸 찾아라. 요즘에 사람들이 오히려 뭡니까? 빌라 사기 사건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제도 저한테 이제 면담을 하러 이제 아시는 분을 통해 갖고 왔는데 그 친구가 수원에 살고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예요. 32살인데 1억 8,500을 갖다가 전세로 들어갔어요. 근데 후순위 전세예요. 근데 거기가 빌라 한 동이 28세대인가 그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1억 8,500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1원도 못 받아. 그런데 1억 8,500이라는 돈을 어떻게 구했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건축 노동을 한답니다. 건축 노동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1억 8,500을 갖다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또 결혼도 했고 아기가 있어. 그러면 그 친구는 전 재산을 날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랬어요. 법상으로는 도와줄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 그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뭐 추진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은 당신을 도울 것이 없지만은 특별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으니까 특별법을 정해지면은 거기서 어떻게 할 수는 있을 거다. 그래서 그 특별법이 되도록 기도해라. 내가 웃으면서 그랬지만은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 법무사나 변호사들한테 많이 그 피해 사기 응대를 해주는 그 변호사나 법무사가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은 임차권 등기를 해라. 그리고 그걸 또 그 가격이 빌라를 1억 8,500을 주고 그 전세를 샀지만은 그 가격이 반 가격으로 떨어지면 그걸 당신이 인수해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틀린 말이다. 임차권 등기 이미 늦었다. 경매가 시작됐으니까 늦었고 임차권 등기를 해봤자
똑같다 상황이. 그거는 법무사만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 하지 말아라. 돈 10원짜리도 허투루 쓰지 말아라. 그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꼭 경매가 진행 중에 그 빌라만, 당신이 살고 있는 빌라만 경락받을 필요는 없다. 그 주변하고 비교해서 요즘에는 40%짜리가 많이 나와요, 빌라가. 40%의 빌라 사면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하죠. 안 망해죠. 안 망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사기꾼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법원에서 감정 평가도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신뢰할 수 있는 정도는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갖다 당신이 살고 있는 빌라를 버리고 새로운 물건 그거를 차라리 40%에 사고 좀 문제가 붙어 있는 것은 30%도 살 수 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서울 시내에서 버스 운전을 하시던 분이 우리 학원을 왔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막다른 그 길에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참 착해요.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했는데 자기 그 자녀들하고 부인한테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남겨주고 자기 몸만 빠져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제가 살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현금이 한 1,000만 원밖에 없고 신용카드 같은 건 뭐 카드론인가요? 그런 것 막 하고 좀 빌리면은 한 3천 정도는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때 동두천에다가 25평대 빌라를 사줬어요. 아, 25평. 네. 그러면 25평 빌라면 적습니까? 큽니까? 딱 좋죠. 훌륭해져, 혼자 살기는. 그래서 거기 지하철도 다니니까 1호선. 그래서 그 친구 3천을 가지고 그렇게 빌라를 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항상 하는 말이 경매에서는 3천만 원이라도 적은 돈이 아니다. 3천만 원이 일반 매매라고 생각하면 3억의 가치를 갖는다. 10배의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경매는 하락이 되는 것이고 또 경락 잔금 대출이 있기 때문에 10배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물건을 오피스텔에만 한정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피스텔의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오피스텔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수익률 좋은 지역에 수익률 높은 부동산을 선택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또 오피스텔 또 좋아하니까 오피스텔이 굳이 뭐 있다면 오피스텔을 할 때의 유의점, 주의점, 오피스텔이라기도 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경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을 산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를 갖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을 했다. 아니면 심도림동을 갖다 찍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물건과 비슷한 거, 빌라면 빌라, 아파트면 아파트,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을 갖다가 과거 몇 개월간 입찰을 갖다 누가 몇 명이 했는가, 입찰자 수, 그 다음에 낙찰가 등을 갖다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거는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경기가 크게 변동되면 몰라도 거의 예를 들어서 몇 프로에 낙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낙찰 예상 금액 예측.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원장님 나 이거 이번에 입찰을 들어가려는데 얼마를 써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역으로 물어봐요. 얼마를 쓰실 거예요? 물어보면 그분들이 얼마를 쓰랍니다. 그러면 그건 너무 높습니다. 아니면 또 반대로 그건 너무 낮습니다. 몇 명 정도는 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아닌데 몇 명 정도 들을 수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나옵니다. 통계를 보면.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굉장히 좀 아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좀 속는 것이 있어요. 경매 입찰장에 가보니까 엄청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와, 이 사람들이 전부 오늘 내가 입찰할 물건, 응찰할 물건에 들어왔는가 보다 하고 높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특히 서울중앙지법 같은 데는 서울 시내가 뭐가 많아요? 부동산 대학원도 많고 그런 경매 학원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관람을 관람을 해로 그만 막
50명, 100명 오거든요. 서울중앙지법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까? 넓어도 꽉 찬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가격을 갖다 사람이 많아서 가격을 높게 샀는데 나홀로 응찰.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또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천안지법에 경매를 갔는데 그날 이제 그 비가 엄청 왔어요. 서울에서 이제 가는데 그래서 법원에 가보니까 그날 저 빼고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인가. 그래서 가격을 나는 3천만 원 정도를 올렸으려고 미리 작성해 갖고 왔어요. 네. 사무실에서 작성해 갖고 왔는데 3천만도 적은 돈이지 그렇죠. 않죠. 근데 2명밖에 없으니까 나까지 3명. 그래서 이야 이걸 갖다 그대로 쓸까.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에서 갔으니까 본전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써갖고 간 그대로 입찰을 했더니 한 명이 나하고 똑같은 물건에 들어온 거예요. 3명 중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응찰을 할 때는 미리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가 분명히 이 정도 하면은 여러 가지 분석 조사해보고 하면은 시세 같은 거 알아보면 아, 이 가격에 쓰면은 충분한 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 가격을 갖다 고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쓰라는 걸 갖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냉철함을 잃지 말고 자기 수준에 맞는 입찰가를 써내야 된다. 부동산은 많고 돈은 적다. 뭐 이런 명언이 있다 하시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많이 있죠. 뭐 부동산은 널려 있죠. 돈이 없을 예, 뿐이지. 돈이 없을 뿐이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순위 등기, 선순위 가처분 뭐 이런 말이 많으면 공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그 여기다 지지옥션을 제가 떼어놨는데 지지옥션 사이트나 경매 사이트 보면은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맹지 이러면은 여기다 빨간 글씨로 해놔요. 물건에다가. 그래서 그걸 갖다 굉장히 사람들이 그걸 패스를 해요. 아, 이 물건은 내가 들어갈 거 아니다. 선순위 가등기 했으면은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그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버리면은 무효자 없는 걸로 되잖아요. 또 선순위 가처분이었는데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오늘 여기서 오늘 강의에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 3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돼요. 혼동 개념이라는 겁니다. 혼동 개념인데 그래서 갑이 채권자예요. 갑이 을한테 채무를 지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갑이 본인한테 채권을 갖고 있고 또 갑이 본인한테 채무를 갖고 있다. 이럴 때는 뭐 어쩝니까? 왼쪽 호주머니 내서 오른쪽으로 넣으면 되죠. 전혀 이런 거는 문제가 없죠. 이게 바로 혼동 개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유자 갑이에요. 소유자 갑이 부동산에 이 물건을 매매를 해 주십시오 내놓으니까 을이 나타났어요.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을이 뭐라고 했냐면은 갑아 내가 그 물건을 살 테니까 나한테 가등기를 해주라. 내가 당신하고 계약을 해갖고 계약금을 10% 줬는데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팔아버리면 나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가등기를 합니다. 을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주고 잔금을 줬어요.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올라온 게요? 을한테 소유자가 을로 하죠. 자, 을로 갔어요. 자, 을로 가갖고 을이 그날 또 근저당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여기 대출금을 안 갚으면은 뭐가 나와요? 임의경매가 나오겠죠. 임의경매가 나올 때 이때 뭐라 하냐면은 이런 경매 사이트에서는 선순위 가등기 인수. 근데 선순위 가등기가 누가 했어요? 을이 했죠.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본인이 본인한테 채권 있는 거, 채무 있는 거 똑같죠? 이게 혼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지옥션이나 이런 경매 사이트는 선순위 가등기 인수하니까 아무도 안 되는데 이걸 봐고 본인하고 본인이 똑같다. 그러면 이거는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이 사람은 을은 이걸 말소를 않고 근저당을 했냐? 은행에서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선순위 가등기를 본인에게 있는 걸 갖다가 말소하려면 그래도 1-20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안 쓰려고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남양주시 금곡동산 100-7의 2번지. 남양주 2022 타경 3070입니다. 이 물건을 보면은 형식적 경매죠. 공유물 분할. 왜냐하면 이 고기롱의 15명계 16명 중에서 이진여라는 사람이 판사님 이 물건을 갖다가 분할해 주세요. 하니까 협상을 분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합의가 될 겁니까? 안 됩니다. 왜 이 물건을 서로 좋은 데 가져가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런 판사가 에이 그러면은 경매를 통해서 현금으로 분할해라. 이게 형식적 경매입니다. 형식적 경매인데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선순위 가등기라고 나왔죠? 네. 선순위 가등기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지적선행 보면은 목록 1 각구 7번 목록 2, 3구 각구 6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 순위 보증 가등기 권리증 없으며 이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순위 인수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인수한다 나왔는데 단 가등기권자가 현재 소유자인 문영수다. 본인한테 가등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혼동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등기가 상당히 복잡한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토지 보면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여기 가등기라고 나와 있어요. 문영수 씨가. 근데 문영수가 이걸 갖다가 본등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똑같이.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선순위 가등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즉 혼동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선순위 가등기라고 나온 거는 맞지가 않다. 근데 이렇게 나온 걸 갖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으면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가된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 경매 절대 안 들어갈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갖다가 여러분들이 혼동 개념을 갖다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